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더위에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자영업자분들 또 가맹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올라왔는데요. 최호식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미지 추락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 고스란히 가맹점주입니다. 이미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갑질 논란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과다한 홍보비 전가, 또 숫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이 많죠. 호식이 방지법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두 번째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 113 대책 이후 619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변화와 풍선 효과 이야기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망대에서도 관련 얘기들 점검해드립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계지출은 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고령화 또 사회 환경적 이유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손보험료 낮추겠다 이 내용은 좋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부터 공보험의 역할까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있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실손보험을 좀 손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좀 현실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하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보험업계의 반발도 큽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도 있지만 또 고쳐야 할 부분들도 항상 얘기되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기획자문위가 일단 공약과 관련해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이렇게 지금 제정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거의 공적 건강보험 쪽은 그 급여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민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급여의 자기부담금하고 비개별 보장해주고 있죠. 네네. 근데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것이 이제 국민의료비인데요. 네. 이 국민의료비를 한 조직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러한 취지 차원에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료비 총 의료비를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관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국민의 지출 부담 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좀 줄이겠다 이런 배경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선택치료비, 상급병실료 이런 것들을 좀 급여,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걸로 바뀐 다음 네. 보험사들이 좀 이득을 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쪽에서 추진했던 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이 이제 11조 원대가 투입이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1.5조 원 상당이 이제 보험사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실현된 숫자도 아닐 뿐더러 네네. 가정으로 의한 예상치에 불과하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반사 이익이 그 정도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흔히 얘기하는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급여가 급여 수가를 받게 되면 그 수가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라고 하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의료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의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존에 남아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좀 과잉 진료, 필요 이상의 진료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풍선 효과로 발생을 해서 실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더 줄어들지 않았던 그런 효과가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면의 부작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저희가 도수치료 같은 얘기도 한번 다뤘었는데, 네. 예, 의료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지금 반사이익 1조 5천억 원은 실제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상 연구치에서 밝혀졌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15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그 통계도 2014년까지만 통계를 썼고요. 네. 근데 이게 2017년까지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예상을 할 때 있어서 가정들을 썼는데 네. 그 가정치가 실제 통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버퍼도 있고 예상치라는 거를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정확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실은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뭐 넘는다. 이 사실 연초라든지 연말에 보험료 인상 때도 이 손해율 얘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네, 네. 즉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서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건 좀 논란이 사실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뭐 비급 양력 횟수를 좀 늘리고 있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료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 분의 지급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100% 넘는다고 하는 거는 받은 돈보다 보험료 받은 돈이 나가기 더 많은 건데 네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지급보험금 중에 한 6% 이상이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더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급여보다 비급의 수가가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지 않는 한 이런 손해율이 100% 상회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네. 부분이죠. 네.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도 겪어봤고요. 병원 네. 가시면 이제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돼 있으시죠? 라고 네, 물어본 다음에 예,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지금 사실 이 비급여 논란의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급여 자체를 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대책이 없으면 네네. 결국 실손보험료 내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선 효과 네.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도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보험료를 그냥 무작정 인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야지만 인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건 지급보험금을 나가는 지급보험금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뭐 물론 비급여라는 항목이 의료기관 자율 영역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수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제한도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사 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급여 수가를 과도하게 뭐 측정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던지 아니면 그거를 수가를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던지 그런 어떤 방식이든지 해외에서 보면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사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의사분들 또 의료인들이 네.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을 하고 싶지만 네. 네, 주로 비급 항목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요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못한다 이런 좀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과잉 진료가 유발되는 비급여 항목은 전체 중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체 의료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몇 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는 거고요. 예, 개정안도 나왔죠.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네, 개정안도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인들 분들이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서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잉 진료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수치료 등 지나치게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 좀 막연하기도 하거든요. 선진국 네. 사례도 들면서 뭐 네. 이게 어떤 심사까지는 보험 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네. 독일 민영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그 공적보다는
민영에서 그 보장해주는 부분에 대한 의료 수가가 높긴 해요. 네네. 높긴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잡지 못하도록 공적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공적에서 해주는 수가를 1로 기준했을 때 그 민영에서 하는 거를 한 2점 몇 배까지는 붙일 수 있다. 하지만 2점 몇 배가 보다 이상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타당한 사유서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거에 대한 좀 철저한 관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국정기획에서 지금 뭐 진료 수가 얘기 나왔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 좀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된다. 이런 배경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포괄수까지 하는 적용되는 항목이 워낙 일부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게 행위별이라는 거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라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점차 회에서 보면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점차 포괄수가제 또는 뭐 성과별 수가제 등등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도 수가 체계도 지금 선진국 사례를 보고 좀 더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포괄수가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자, 이 지금 현행 건강보험은 중부담 중보장 형식이지 않습니까? 좀 중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만큼 좀 비급 항목도 다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이 아니라 고부담 보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금 공적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그 이전 정부 또 신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라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하기 위한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공보험이 부담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강보험료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선진국을 봐서도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그 보장률이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70%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보험 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라도 공보험이 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큰 목표지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소중한 의견이 사전처럼 모여서 함께 방송에서 소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앞서 인터뷰한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수천만 명이 가입돼 있으니까요. 거의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이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병원비를 좀 다시 돌려받는다 혹은 보상받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국민 7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이지만 최근 들어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계 지출을 좀 줄이는 이유, 좀 부담을 없애는 이유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터뷰에서도 얘기됐듯이 보험업계의 반발도 있고 그동안 계속 도수치료 같은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정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손보험 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안들이 좀 더 제시돼야 되는데요. 앞서 얘기한 해외 사례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험체계, 건강보험체계 전체적인 수정도 필요하다 이런 배경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만약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인데요. 그 만약이라는 것 사실 제대로 보장받고 제대로 위기에 대한 보상이 되려면 그만큼의 부담도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올리겠다라고 하면 당장 그 반발도 클 것 같고요. 또 보험료 올리면서 실손보험비 깎으면 그게 그거지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 의견에 함께 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2개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취업, 수입, 물가, 생활물가 모두 다 경제 뉴스인데요. 이 시각 어떤 경제 뉴스들이 뜨거운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6분 15초 지났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임금 근로자 소득 분포, 나는 얼마나 버나 이런 게 궁금할 텐데 이게 나왔죠? 예, 그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이 통계청이 일자리 행정 통계를 통해서 본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라는 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건강보험과 이 국민연금 정보를 활용을 해서 1,500만 개나 되는 일자리의 소득 분포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329만 원, 이 중위소득은 241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중위소득은 이 전체 소득을 일렬로 쫙 늘어났을 때 가운데 지점의 임금 수준을 뜻하는데,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이 근로소득의 편차가 크다는 걸 뜻합니다. 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의 격차는 88만 원 수준이었는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딱 소득의 한 가운데 있는 거는 다르다. 그 격차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격차가 어느 정도라는 건가요? 그 월 평균 임금이 329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일자리가 이 절반이 넘는 52% 가까이 됐습니다. 네. 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좀 개선되지 않았는데, 남성의 중위 소득은 300만 원이었는데 여성의 중위 소득은 179만 원에 그쳐서 이 남성이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는 250만 원 미만 일자리가 39% 정도였던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소득 수준의 일자리가 70.6%에 달했고요. 네. 반대로 65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일자리에는 남성이 12.3%가 몰려 있었는데 여성은 3%에 그쳤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는 남녀 격차가 여전히 문제가 있군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그 금융과 보험업종의 월 평균 임금이 57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 공기업이 대다수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이 546만 원, 또 이 정부기관이 포함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427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숙박 및 음식점업은 173만 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고요. 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228만 원에 그쳐서 이 평균 소득에 지금 못 미쳤습니다. 최근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리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벌이는 신통치 않았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질이 여전히 좀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예, 결국 문제는 격차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부동산 쪽으로 좀 눈 돌려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자,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좀 많은 부자들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이 국세통계연보의 자료인데요.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자 수가 670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사업자가 149만 1천 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요. 이 도소매업 사업자는 2006년부터 10년간 1위 자리를 좀 지켰습니다. 네네. 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145만 2천 명으로 2위에 올랐는데 21.7%의 점유율로 도소매업자보다 불과 0.5%포인트가 작았습니다. 네. 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2006년과 비교해서 65%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이 반면에 같은 기간에 도소매업자는 23% 늘어난 데 그쳐서 이 부동산 임대업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 사업자 670만 명 중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2위나 되는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 있나요? 그 부동산 활황에 따른 영향이 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2014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임대 사업자도 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 이제 정부가 임대 사업자를 좀 장려하고 있는 이유도 좀 이유 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긴 한데 기존 추세가 이어졌다고 치면 지난해 사업자 수에서는 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도소매업자를 좀 따라잡았을 것으로 그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이야기 저희가 이어지는 부동산 전망대에서도 전해드리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하는 방향인데, 네. 그래서인지 지금 그 전에 대출 받자 이런 수요도 있다고요? 네.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또 총부채 상환비율 DTI를 원래 예전의 수준으로 좀 복귀를 하면서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을 좀 밝혔는데, 네. 그러면서 집을 사려는 이들이 대출 금액이 줄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집계를 보니까 이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에 이들 은행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10% 넘게 좀 늘었습니다. 네. 이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인 19일에 접수된 건수는 일주일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하루 뒤에 대출 신청이 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금융당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좀 이 부채도 그렇고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요. 네, 그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 수요자가 적법한 서류를 갖춰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좀 막기는 어려운데요. 네. 정부도 이번 달 안에 대출 금액 상담을 끝내고 이 대출 승인이 나면 이 실제 대출이 다음 달에 나가더라도 이 종전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시간이나 또 대출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대출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네. 다만 이 대출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일부 은행들이 좀 무리하게 대출 판촉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은행 창구 지도를 통해서 감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걀 부족 AI로 인해서 계속 지속됐는데 태국산 달걀 수입 반발도 있었는데 이제 수입됐네요. 네, 그 정부가 허용 방침을 밝힌 지 오늘 수입이 됐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한 민간업체가 수입하는 태국산 신선란 약 200만 개가 오늘 이 선박편으로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200만 개를 시작으로 매주 200에서 230만 개 정도의 달걀을 국내로 좀 들여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수입된 달걀은 모두 이 태국 정부가 인증 마크를 부여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생산한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저렴한 태국산 달걀 수입이 되면 최근에 좀 다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달걀 가격 안정에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소비자들은 좀 꺼림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표시도 잘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좀 가격이나 효과 있을까요? 네, 전국 평균 특란 30개들의 한판 소매가가 21일 현 기준으로 7,997원으로 이 평균형보다 한 44%가량 비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조류 인플레이자 여파로 달걀 가격이 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태국산 달걀은 3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서 일단 가격 경직이 좀 있다고 좀 보이고요. 네. 다만 이 태국산 달걀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좀 반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태국산 달걀은 수입량 자체가 좀 많지는 않아서 많지 않고요. 또 일반 소비자의 반감을 고려해서 이 대형 할인 매장을 통해서 판매되기보다는 그 소규모 식당이나 빵집 등의 물량에 딸리고 이런 데 위주로 좀 공급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AI로 문제가 있는 작거나 혹은 큰 이런 전문 사업장 위주로 가게 되고 국내 양기업자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있는데 이게 2배 오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네. 개정안을 보면 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리는 등의 갑질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 좀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공정위가 이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을 하면서 이 과징금 기준 금액을 바꿨습니다. 이 전체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좀 바꿨는데 보통 이 전체 납품 대금이 법 위반 금액보다는 커서 이 대기업 봐주기라는 좀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이 김성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기준 금액은 법 위반 금액 그대로 두면서 이 부과 기준을 좀 2배 이상 좀 높인 겁니다. 예, 손방망이 소리 듣는 이 과징금 바뀔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갑질 관련해서 이어지는 인터뷰 김관영 의원과 함께 호시기 방지법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호식이 2마리 지킨 최호식 회장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죗값 치러야겠지만
관계없는 가맹점까지 그 피해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거나 또 프랜차이즈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이 큰데요. 실제 미스터피자의 경우에도 가맹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라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인데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네,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일단 호식이 방지법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법안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네. 그 피해가 실제로 일선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가맹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이 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네. 가맹점주들이 속을 앓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네.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이번에 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의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네네. 또 계약서상에 네. 만약에 가맹본부의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피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렇게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간에는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호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보호책을 마련하는 건데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미스터피자도 그 폭행 사건 이후에 뭐 30-40% 매출 하락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치킨 가격 논란 때도 홍보비 전가나 뭐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금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경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네. 법안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4,0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있고요. 네. 최근 5년간 1년에 약 370개 정도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맹점을 실제로 경영하는 일선의 자영업자들은 22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속하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 가맹점주 자영업자들이 가맹 본부의 잘못된 영업 행태로 네. 인해서 소위 갑질이죠. 그로 네네.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 프랜차이즈의 가맹 본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네.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은근히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더 규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 경쟁업체가 늘어나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본사는 오히려 배를 불리는 이런 문제들, 교묘한 문제들도 지금 아마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호식이 방지법, 지금 정확한 법명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네. 법이 시행되면 네. 좀 기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사실 이게 좀 갑질에 대한 어떤 국민적 감정도 있기 때문에 기대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예상하십니까? 예, 이번에 호식이 치킨으로 인해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됐지만 네네. 이번 법 발의를 계기로 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네. 좀 더 공정하게 또 상생하는 관계로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네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네네. 무엇보다도 오너 리스크로 네.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인해서 속만 앓던 그런 네. 상황에서 벗어나서 본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을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 법적 소송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오너리스크 얘기해 주셨지만 뭐 책임지고 또 가맹점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교묘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본사가 제공하는 재료만 써라. 홍보비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전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 갑질 횡포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수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가맹본부를 맨 처음에 만드는 소위 오너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네. 항상 갑질을 하고 싶은 그 충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가맹본부의 인식 변화. 가맹점주가 일선에서 영업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뭐 소위 재료비를 대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부가 또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근본은 일선에서 그 물건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내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가맹점주들이 나의 고객이자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업자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하지 못하면 뭐 본점도 본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정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많이 듣고 계신데 좀 속 시원했으면 좋겠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뭐 말씀하신 이런 앞서의 어떤 불합리한 질서 변화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영업자들 늘고 있고 스타트업 이런 환경들도 바뀌고 있는데 좀 제도나 환경 더 큰 의미에서 좀 변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자영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에서 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더 부담 완화시켜주자. 또 간이 사업자의 기준을 상향시켜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시키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의 공약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영업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공통 공약들을 추려서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먼저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여야를 떠나서 이 자영업자, 지금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좀 살 길을 터주자.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끄덕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시기 방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그간의 부동산 관련 흐름은 모두 규제 또 여러 가지 이 과열을 시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풍선효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올라서 또 관심이 모여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망대에 오늘은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19 부동산 대책, 이거 뭐 113 이후에 조금 더 정교해진 규제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수요자는 좀 살려준 정책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하는 핀셋식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역시 청약 조정 지역을 정해서 규제를 하는 등 좀 더 정교해진 방법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제가 아니라 그래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규제가 나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크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거래량이 준다거나 그리고 가격 하락폭이 큰 모습을 감지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 규제가 크게 신규 분양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신규 분양 해당되는 그 7월 이후 사업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시장에 적용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세가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조용한 시장이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말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유예권이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면서 재건축 시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재건축 시장 사실 뭐 서울 강남 4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투기는 좀 잡고 골라서 잡아내고 실수요자 배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나온 거 보면 DTI 완화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실수요자도 집 살 생각 못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집값이 억 단위 수준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돈 다 들고 와도 집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대출을 산정한 그 액수가 집값에 대비한다는 것 그리고 소득 수준에 맞춰서 측정한다라는 점이 뭐 이전에 비해서 좀 더 깐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실수요자들 즉 무주택자들도 내 집 마련하는데 그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집을 사서 대출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금융 계획도 같이 면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금융 규제 자체는 아예 그 돈줄을 틀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지만 금리 인상 부분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가 중도금 집단 대출은 지금 최근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좀 눈여겨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의 선반영에서 시중금리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도 좀 주요 상업지구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은 뭐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이 넘고 뭐 여의도 강남은 10억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DTI 줄어들면 매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핀셋으로 실수요자 배려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약간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앞서 질문에 좀 연계된 질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겠죠. 네, 일단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그 금융 제도를 좀 열어준다라고는 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 대출 규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금융규제를 먼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상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을 좀 이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집 마련하기 전부터 이 설계를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는 뭐 용기 내서 집 사고 빚 갚자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가 필요하고요. 자, 이 지금 분양권 전매도 막혔고 좀 규제책들이 소개가 되면서 사실상 좀 유동성이 있는 분들, 이 돈들이 갈 곳을 못 찾아서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곳으로 풍선 효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오늘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소형 오피스텔은 금액대가 아파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풍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완전히 나타나고는 좀 해석하기가 한계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여전히 낮거든요. 예금 금리는 여전히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액 투자처로 오피스텔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우수하다 싶으면은 프리미엄도 기대를 하는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몰리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금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이게 뭐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임대 시장 같은 데도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뭐 리츠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수 저희 뉴스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120만 명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 2014년, 15년
부터 활황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 당시에 맞물려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유독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네네. 또 이러한 이유 말고도 아무래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혜택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신고를 하면서 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는 시장 활황세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기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주택자의 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사업자 수는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쪽 분야로 또 자금, 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군요. 좀 분위기가 다른 뉴스긴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이 비싸다,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좀 안 맞는 뉴스 같기도 한데 서울에 빈집이 많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화제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 통계청에서 2015년 주택총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이 자료를 토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뭐 서울시 빈집이 거의 8만 호 정도였다고 지금 보도가 됐고요. 네, 빈집 중에 절반가량이 매매나 임대, 이사 등으로 지금 비어있는 통계상의 빈집이라고 분류가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미분양, 미입주 빈집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빈집의 요건이 해당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빈집이 그 폐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려진 집. 재건축 재개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빈집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런 빈집들 좀 활용해가지고 이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좀 집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서민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단순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절차상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빈집의 유형이 좀 단기간 이어지면은 뭐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잠깐씩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적용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노령화로 아예 빈집이 상수화되면야 조정하겠지만 이렇게 좀 순간순간 바뀌는 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어떤 부동산 이슈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 내일 같은 경우에는 6.19 대책 발표 후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견본주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오픈하는 준비가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고요. 네. 내일은 서울 은평구 수색 4구역에 그 DMC 롯데키즈 더 퍼스트가 오픈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분포 송정지구에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3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반도건설이 일산 한류월드 유고라 더 스마트 오피스텔 분양에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고향 향동동에도 분양 소식이 들려주고 있고요. 관심들이 많은 분들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전망대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시는데요. 너무 클로징 때 바쁘게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제대로 소개해드리려고 일부러 광고 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815님은 실손보험 서류 같은 것들 처리하는 거 제대로 되고 있나요? 문의하셨는데요. 많은 부분들 개선되고 있겠죠. 4815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 의견 읽어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035님은 뭐 막상 보험 열심히 들고 또 가입했는데 보상받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안 만나주고 또 돈도 안 줍니다. 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이 보험 관련된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서민들은 아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내시면서 힘내서 라디오 들으며 열심히 일하자고요 하셨습니다. 예, 늘 응원 드립니다. 8735님은요. 실손보험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통합관리하자라는 게 지금 정부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불만도 많고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공적으로 차라리 건강보험이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국자분들이요. 예, 의견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4815님께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